네, 매주 화요일 워싱턴의 생생한 진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긴 굉장히 이른 아침일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주요 방송, 뉴스 채널, 신문에 장식하고 있는 헤드라인은 어떤 건가요? 주말, 네, 한 일요일 날 미국선 터진 건데, 네, 뉴욕타임즈가 음, 낸 특종이죠. 지난 한 20여 년 동안입니다, 네, 사실. 네, 트럼프 비즈니스 한 분이잖아요. 네, 뉴욕 기반으로. 이 비즈니스 관련한 거를 아주 만 2년 이상 한 6명이 팀이 돼가지고 기획 취재한 거를 터뜨리기 시작했죠. 아, 아마 뉴욕타임즈에서는 이제 오늘 한국 시간은 내일 아침이죠. 첫 번째 후보 토론회 때 이거를 이제 좀 밝히라고 써먹으라고 내놨는데 네, 네, 이게 뉴욕타임즈 일단 터트리는 수준인데 5면 전면을 썼어요. 이 섹션별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써내니까 이거로부터 뉴스를 피해갈 수가 전혀 없죠. 현직 대통령이 네, 그 사업가 출신인데 그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해왔는지. 근데 결론이 이 첫 번 터트린 결론이 세금을 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에서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피해갈 수 없는 게 IRS인데 그렇죠. 국세청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부자가 소득세를 2015년, 16년에는 전혀 안 냈어요. 그 전에도 낸 게 없고. 이를테면 2015년, 16년 소득세 낸 것만 나왔는데 1년에 750불씩. 저보다 한 10분의 1 냈나? 이게 탈세. 네, 이 탈세라는 거에 이 달인이 아닌가 뭐 지금 아, 혀를 차죠. 그런데 이 뉴스들을 이 워싱턴 포스트지나 이 다른 유력한 신문들이 각자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내일 아침 후보 토론회를 겨냥해 가지고서 분석해서 기사를 내고 있죠. 아마 뉴욕타임즈에서 이 정도 분량으로 냈으면은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이거 가지고서 이제 이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중요한 거는 CNN에서는 계속해서 이 IRS를 어떻게 이 비즈니스 쪽에서 요리를 해왔는가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뉴스 채널에 계속 설명을 하는 게 그 이유고,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이를테면은 어떻게 호텔업과 골프 리조트, 뭐 카지노 이런 건데 네. 이런 거에 비즈니스를 손실 처리를 계속 해온 거예요. 수입이 없었다. 아하. 미국에서는 사업을 해가지고서 손해가 나면은 세금을 안 받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또 도와주는 옵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뭐 아. 조금 활용해 왔으니까 이런 측면들을 분석해서 내놓고, 그러니까 모든 미국의 대중 그 주요 매체들의 정치 관련, 요즘에 뭐 정치 관련 뉴스가 단연 탑인데, 네네. 정치 관련 뉴스에 관한 탑픽은, 헤드라인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 20여 년 동안의 텍스 실적, 세금 납부한 거. 네네. 지지층이 네. 애국자가 되자 미국을 강하게 하자 그러는데 이 세금 들란 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근데 제 기억에는 많이 멍멍합니다. 지금 4년 전에도 뉴욕타임즈가 이 텍스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납부 내역을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고 해서 굉장히 그 약간 심층 기획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근데 요번에 정말 이번에는 맘 먹고 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미국에서 이 탈세는 굉장히 큰 범죄잖아요. 그래서 성향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꼭 당선돼야 하는 하나의 이유가 또 생겼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뉴욕타임즈에서 제일 먼저 걸고 한 게, 왜냐하면 뉴욕타임즈 뉴욕이잖아요. 네네. 트럼프는 뉴욕 기반의 비즈니스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뉴욕 팔리틱을 보면은 트럼프의 정치 행태를 다 짐작이 가요. 지금이 그렇게 보여지는 게 뉴욕 팔리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뉴욕타임즈는 책임 있게 2017년 1월서부터
IRS를 추적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번에 이 기사를 왜 쓰게 되는지 취지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더구나 공인의 입장에서 이 세금에 관련한 거는 기본인데 그러다가 이게 또 IRS는 아주 그 개인 정보잖아요. 프라이빗 그렇죠. 정보잖아요. 그 가장 취재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명의 베테랑 기자가 5면을 나눠서 썼는데 이 3분이 다 퓰리처상을 다 그 제조기라고 할 정도로 이 탐사 기획 취재는 아주 그 원하면은 그 이골이 난 분들 네네.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좀 이 트럼프한테는 선거 막판에 하여튼 이게 아주 그 폭탄처럼 이제 계속 네네.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지지율이 보니까 별로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그 간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간극이 상당히 한 7% 8% 포인트 차로 계속 유지가 되고 경합주도 뭐 미시간 같은 데는 뭐 거의 바이든으로 간 것 같고 뭐 위스콘신도 그렇고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크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 쾅 하고 나오는 게 아직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그 트럼프 비선 캠프가 초조했어요. 사실 이 지지율을 가지고 판세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지금 지지율, 전국 평균 지지율뿐만 아니라 경합주 6개나 7개 지지율을 놓고 볼 때에는 평소 같으면 그냥 바이든이 됐다고 해도 된다. 왜냐하면 네네.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다른 점은 4년 전에 힐러리는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었지만은 40대 중반의 지지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를 좀 넘어섰어요. 바이든 지지율이. 바이든이. 네. 그리고 경합주에서 한 달 앞두고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거의 경합주에서 1, 2% 앞섰는데 지금 바이든은 지금 김지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합주에서도 7개나 6개 중에 한 4개가 바이든이 한 4, 5%, 특히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은 이 지지율 놓고 보면 도저히 트럼프가 한 달 내로 따라잡을 수 어려운 거죠. 애리조나까지. 이 경합주 6개 놔두고서 바이든이 확보한 걸로다가 데이터가 나오는 선거인단이 268명이니까 지금 네. 한 5-6명만 하면은 이제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리조나하고 미시간만 이겨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지율만 가지고 놓고 볼 때는 계산상으로 나올 때 바이든이 된 거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선거판의 이슈를 이게 우편 투표가 대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당일날 그냥 선거 그냥 이렇게 흐트러 놓고 가지 않냐라는 거에 자꾸 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겨도 크게 이겨야지 될 거다. 안 그러면 분명히 뭐 만약에 바이든이 이제 이긴다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좀 불복 얘기가 나오고 할 테니까 바이든이 이겨도 크게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 중요한 건 사실 투표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보니까는 대법관 임명 때문에 바이든 쪽도 굉장히 결집을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1차 후보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탈세 문제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민주당 쪽 컨설턴트들 얘기는 이렇게 큰 호재를 후보 토론회 전에 내놨는데 과연 이 바이든 후보가 이거를 트럼프를 공격하는 데 잘 할 수 있을까? 써먹으라고 내놨는데 그걸 잘 써먹어야 되는다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여태까지 시달렸잖아요. 고령이고 체력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좀 산만하고 그다음에 말을 더듬고 토론회에서 갖는 약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는 바이든이 앞으로 이제 오늘 포함해가지고 3번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 체력, 집중력, 집요함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훈련이 되고 트럼프를 잘 상대할지가 첫 번째 그 관전 포인트죠. 트럼프는 약물 검사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버니 샌더스랑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이전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약을 먹고 한 게 분명하다. 토론회 시작 전에 나랑 똑같이 약물 검사하자니 이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그거 하고서 단지 그 사회를 보는 이 크리스 월리스라는 네네. 앵커가 네. 사실은 민주당원이면서도 공화당 쪽에 팍스뉴스에 있지만은 네. 이런 그 공적인 사람들을 물고 늘어지는데 아주 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텍스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서 아마 이 첫 사회자가 이거를 좀 어떻게 잘 사회를 보면서 요리하는지 이 유권자는 시민은 사실을 좀 이런 토론회장에서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지율을 놓고 볼 때는요. 네. 이미 어느 때 선거에 비해서도 바이든을 찍을 사람들은 이미 결정해서 많이 나와 있다. 왜냐하면 50% 이상 그 지지층이 나왔다는 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미 부동층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한 달 앞두고서 역대 선거 중에 제일 그 포션이 적다. 아하. 이렇게 합니다. 과연 후보 토론회를 보고서 샤이 트럼프층이 얼굴을 좀 내밀 건가? 이것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를 잘 상대할 수 있겠냐? 건강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텍스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부동층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너무 양극화가 돼서 이미 마음을 다 결정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뭐 얼마나 재밌을지 모르지만 사실 토론회는 응원하는 맛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세상의 사건과 이면을 파헤치는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고 시청자들께서도 정말 무엇이거나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또 준비를 해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아주 흉측한 이야기를 또 그렇네요. 해주실 겁니다. 참, 네. 네, 오늘 사건은 신상 공개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사실 다 국민들께서 기억하시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네. 관련돼서 국민들이 정말 기함을 했던 사건입니다. 박사방 사건. 그 박사방의 가장 오른팔이라고 이야기를 한 붓다. 네네. 이제 실명이 이미 공개가 되었으니까 네. 강훈이고 이 강훈이 오늘 이제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국민들께서는 뭐냐 그때 강훈 신상 공개하고 난 다음에 가처분에서 법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위가 너무 잔혹하고 그 피해자에게 너무나 극심한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가 그 신상 공개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그냥 일거에 거절했거든. 기각을 했는데 이제 가처분이 기각이 되었으니까 이제 본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취소 소송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이유가 재범의 가능성이 난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지 나의 단독 범행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상 공개 결정이 사전 통지 절차가 없고 의견 진술 절차가 없고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나의 신상 공개 취소해달라 이렇게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상 공개를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신상 공개라는 게 지금 이제 국민 시청자들께서 들으실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 받기 전에 기소 전에 우리가 하는 신상 공개와 재판을 받고 법원의 어떤 결정에 의한 신상 공개인데 네. 재판을 받기 전에 즉 기소하는 단계에서 신상 공개하는 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네. 하나는 특정 강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 흉악범. 네. 두 번째는 이제 성폭력 범죄에 나와 있고 지금 이제 본 사안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기 그렇죠. 때문에 성폭력 범죄 25조에 따라서 신상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자일 것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의 그 피의자로서의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것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재범의 위험성, 그다음에 범죄 예방 등과 같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합당해야 되고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닐 것이란 요건을 통해서 이제 그 요건에 들어가면 신상 공개가 되고 네네.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신상 공개는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 결정이 나면 그때서야 신상 공개가 되는 그래서 거죠. 결정이 나서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처음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네네.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다시 취소해달라. 네, 취소를 해달라. 근데 이미 사실 공개는 다 된 거잖아요. 글쎄요, 뭐 본인이 그래도 이제 더 이상 공개가 되지 않았으면 그 이제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법원에다가 소를 제한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만약에 강훈이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신상 공개가 처음에 되었다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기존에 있던 뭐 신상 공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다 퍼졌을 예, 텐데요. 그 네. 사진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강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강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가 피의자 A 씨 네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향후에 있어서 잊혀질 권리가 이제 네. 강훈한테 부여될 수 있는 거죠. 향후에. 예, 향후에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된다면, 된다면. 네네. 근데 이제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기존에 있던 것이고. 내용이고, 근데 뭐 네. 가처분 결정했는 법원에서 사실 뭐 강훈이라는 친구가 미성년자지만 그 범죄를 저질러 놓은 상황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주빈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오른팔로서 나름대로의 일어났던 그 미성년자의 성착취에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 피의자고 이제 뭐 재판을 받는다면 피고인이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법원 안에서도 이런 정도의 성폭력 범죄자에게 뭐 그건 법원이 판단을 하겠지만 네. 제가 만약에 판사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직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상 공개가 이제 되고 난 다음에 한번 가처분을 했을 때 받아줬던 전례도 한번 있었어요. 이 성폭력 범죄자들과 관계되어서 이 사람들의 뭐 재범 위험성이 뭐 그렇게 높지가 않고 범죄 예방 효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상 공개할 필요 없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꼭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건은 3개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공익이고 네. 재범의 방지도 공익이고 네. 그다음 범죄 예방도 공익이라면 과연 범죄 예방과 그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이 다소 낮다 할지라도 국민의 알 권리가 굉장히 높다면 그게 비교 이익 형량이라는 거잖아요. 법익의 형량.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가 월등히 높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의 공익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하.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의 신상공개 제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가지밖에 없잖아요. 성폭력 범죄 하나, 네. 그다음에 특정 강력 범죄 강력범죄. 하나.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사이트가 나온 게 그게 디지털 네, 교도소고 그 디지털 교도소에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잘못된 사람이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배드 파파스에는 이렇게 댓글창이 없었는데 네. 디지털 교도소에는 댓글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박제되는 혹시 잘못된 그 피의자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정말 댓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인격 살인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했기 아하. 때문에 이 사이트가 더 폐쇄 가능성이 높아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 법 감정과 제도가 이렇게 계속 괴리가 되면 또 제2의 디지털 교도소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다만 저도 표현의 자유 그다음 네네.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이러한 어떤 신상 공개는 앞으로 여러 번 계속 이렇게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디지털 교도소 같은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제도권 안에 있는 어떤 신상 공개 제도가 좀 더 확충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이 하는 거고 뭐 사설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고 예, 예. 공적인 부분에서 아예 제도를 좀 더 강하게 한다면 이런 게 안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설도 쓰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 탐사 프로그램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지존파라고 기억나세요? 네네. 옛날에 그때는 그냥 언론에서 그 사람의 사진을 그냥 올려서 이름과 사진을 냈던 맞아요. 경우가 있고 사실 이게 무차별적으로 이제 사진이 공개되니까 굉장히 이제 피의자로서 인격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무죄로 나왔을 때 그거를 주워 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신상 공개가 안 됐던 적도 있어요. 그게 있다가 그게 이게 정말 강력 범죄자들한테도 신상 공개 안 하는 건 이건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가지 범죄에서 예외적으로 신상 공개가 되는데 제가 성폭력 범죄에서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피해자는 영원히 인터넷상에서 지워지지 않는 영상물로 고통받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이 가해자라는 사람은 사진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러면 그러네요. 도대체 이게 형평이 맞냐. 아하. 나는 지워도 우주보다 넓은 인터넷 공간 속에서 나의 그 영상물은 돌아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저 가해자라는 사람의 인격만 고려해서 그건 사진이거든요. 정말 사진 네네. 하나. 이 사진 하나가 못 올라간다는 게 과연 말이 되냐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뭔지 조금 알려주세요. 이 조주빈이나 강훈 같은 이 박사방 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 범죄 집단 조직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범죄 단체 조직죄로 기소를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도 나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것 꼭 저 시청자분들한테도 설명드리겠는데 저희들이 범단이라고 해서 조직폭력배 네네. 혹시 그 우우우 뭡니까? 모래시계 옛날 오늘 드라마를. 네. 그 추석 전날이라서 제가 네네. 노래를 한번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범죄 단체를 만드는 조직폭력배를 우리는 폭처법에서 범단이라 그래가지고 범단. 범죄 단체 거기서의 수괴는 사실상 사형까지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범죄 단체는 내부 규율도 있어야 되고 아하. 통솔 체계도 있어야 되고 그럼 굉장히 어려운 게 그 네. 폭처법상의 범단인 것이 그래서 오른다. 최민수 씨가 맡았던 박태수가 사형을 당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보통 패널들께서 범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폭처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부 규율이 필요하다, 통솔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는 그 폭처법에 사형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게 인정돼야 되는 거고 네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형법상 이제 114조에 우리가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2013년에 법이 한번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 법의 취지가 사실은 우리가 그 UNODC와 관계된 어떤 조약을 맺으면서 그 UNODC와의 어떤 이행입법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논외로 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범죄 단체는 네. 아니지만 그 단체를 결성하지 못했지만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그 역할을 하는 게 범죄 집단 아니냐. 네. 그래서 범죄 단체뿐만 아니라 즉 통솔 체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모임으로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 집단까지 처벌하자. 이게 2013년에 만들어졌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범죄 단체라는 건 통솔 체계가 필요하지만 범죄 집단은 그거 없이 그냥 일정한 어떤 범죄 계획을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조직 범죄단.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위에 이제 뭐 뭐, 보스가 예, 있고 보스가 뭐 있고 이렇게 쭉 예, 예, 예. 넘버 2, 넘버 3 막 예, 예, 이렇게 예. 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범죄 집단 조직죄 이게 해당되는 이 집단은 집단은 같이 뭐 모여서 그냥 이렇게, 예. 같이 그러니까 업무 분담하고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죠. 그럼 통솔 체계도 필요 없고 내부 규율도 필요 없지만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 분담을 하면 범죄 집단은 될 수 있는데 이제 불량배 깡패 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모여서 예. 분이라서 이상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자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대검에서도 범죄 집단 조직죄를 적용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우리는 통솔 체계는 없었고 우리는 뭐 면대면의 인식은 없었지만 네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인터넷 세상이란 게 아이디로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 소통을 하고 그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조주빈의 일당들을 보면 어떤 제작하는 사람, 그다음에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사람, 그다음 돈을 찾아오는 사람, 그다음 광고하는 이런 어떤 역할 분담을 해서 경제적 이익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어떤 역할 분담을 했다면 범죄 집단 조직죄로는 처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집단 조직죄가 적용이 되면은 좀 더 형량이 세지는 건가요? 형량이 어떻게 되는 세지고 입증 책임이 굉장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량은 그 목적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형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무기형이 하나 있고 또 범죄 집단 조직대가 있으면 목적에서 정한형으로 처벌하니까 또 무기형이 하나 나올 수 있으면 판사된 입장에서는 무기징역이 2개나 되는 범죄자 네네. 이라면 당연히 형이 어느 정도 세질 확보될 수밖에 수 있다라는 거고 아. 원래는 다수인이 가담하면 다수인에 따라서 이게 공동정범이 되느냐 교사범이 되느냐 방조범이 되느냐 굉장히 이렇게 형법상의 이론 대립이 막 많아요. 그런데 범죄 집단이 되면 그 다 사람이 그냥 전부 다 집단으로 해서 같은 그 목적에서 정한 형. 즉 네네. 그 밑에서 그냥 돈만 찾은 사람도 방조범이 아니라 그 사람 역시 범죄의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 그 범죄가 요구하고 있는 목적에 정한 형 제작을 했다면 당연히 무기에 해당되는 아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마 검사 입증 책임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훈의 신상 공개 이 부당 소송 우리 처음 다시 돌아가 네네네. 보면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폭력 범죄 25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 네. 이 사람이 정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맞느냐. 그럼 뭐 그거는 뭐 증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는 입증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그게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 재범의 방지, 그다음에 범죄 예방에 정말 공익적으로 필요하냐?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네.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강훈이 이제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닐 것. 그런데 지금 청소년은 아니니까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은 아니고 사실 미성년자는 맞거든요. 그 네네. 부분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 부분에 조금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네네. 싶은데 여하튼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은 아니기 때문에 요건상으로는 합리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강훈이 이야기하고 있던 뭐 재범의 자기 스스로의 재범의 가능성이 네네. 없고 조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을 과연 판사 쪽에 어떻게 자기가 입증할 것이냐 그리고 절차의 여러 가지 미비점을 과연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국민의 공익을 알 권리를 위한 공익을 위해서는 사실 강훈이 주장하는 것보다 지금 성폭력 범죄 25조가 규정하고 네네. 있는 게 훨씬 더 먹혀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이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불허했다라는 속보 전해드리고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우리 연구위원님은 뭐 계획 있어요? 코로나 19라 사실 네. 뭐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려면 저희 선배들이 한 3일 정도 자가격리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을 만나러 가려고. 근데 오늘 이제 저도 이렇게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해서 그냥 멀리서 요새 비대면이라도 비대면으로? 휴대폰으로 당연히 줌으로 네네. 이제 볼 수 있고 어머니는 자식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자식이 갖고 있는 양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그 양손에 대한 관심도 그쵸. 네.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럼요. 최대한 양손의 무거움을 부모님께 네. 계좌로 그럼요. 보내드리려고. 계좌이체라는 굉장히 좋은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서, 있습니다. 저희가 추석을 맞아서 4부에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이신데요. 우리 위원님도 시간 되시면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가시기를 제가 저도 부탁을 영광입니다.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좀 약간 멀게 느껴져서 그런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네.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약간 아래쪽이라 해야 되나요? 이란 위쪽. 이란 위쪽 네. 그리고 조지아 네, 그 부근입니다. 네, 네. 지금 소련의 영토였어요. 두 나라 다. 그러다가 91년에 나란히 독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30년 가까이 계속 영토 갈등을 벌여온 그런 국가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지간 이렇게 표현이 네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7일, 28일 양국의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특정 지역 좀 제주도의 한 2.5배 넓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무력 충돌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40명이 숨졌고요. 3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을 아이고. 했는데요. 나흘간 교전을 한 끝에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2016년 교전 이후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총리가 전면전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모든 국민은 조국을 지킬 준비를 해라. 이런 대국민 연설을 했고요. 또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도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들을 전쟁에 투입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에 대한 우려까지 지금 아이고. 커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종교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워낙은 네네. 기독교 정교회를 믿는 아르메니아인의 터전이었는데요. 이슬람 왕조가 이 일대를 차지하면서 투르크계 무슬림이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네네. 구소련 시절에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행정적인 편의 또 아르메니아 민족주의자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여기 그 기독교 정교를 믿는 아르메니아인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슬림 쪽에 아제르바이잔 내 자치지역으로 복속을 시키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비극과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카스피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무지무지하게 많은 자원들이 있거든요. 송유관이 여기를 네.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제사회는 아제르바이잔의 일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르메니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이 이제 불거지게 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아제르바이잔이 카스피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채굴해서 전 세계로 보내는 가스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나 영토의 크기를 보면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보다 3배 정도 더 커요. 네. 그런데 러시아가 종교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아르메니아 편을 그동안 그렇겠죠. 많이 들어왔고요. 프랑스에도 아르메니아계 인구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프랑스도 아르메니아 편을 들어왔고요.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같은 투르크족이고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터키가 그동안 좀 편을 많이 들고 있어서 국제적인 역학관계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메니아가 이번에도 러시아가 좀 지원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랑 터키가 외교적 맞아요. 군사적으로 많이 네, 무기도 가까워졌거든요. 사고 터키가 러시아 무기 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편을 들어주진 않고 약간 애매하게 분쟁이 종식돼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둘러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엔과 EU, 미국은 휴전을 촉구하면서 무력 분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건 석유랑 천연가스 수송관이 타격을 받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송유관하고는 멀리 떨어지긴 네네. 했어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타격이 전혀 없는데 만약에 이게 전쟁으로 전면전으로 확산이 되면 영향을 아하.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세계 경제에 심각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굉장히 좀 이게 여기까지 이어질 줄 몰랐는데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상어가 멸종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코로나19가 일파만파 여기 그러니까요. 여파를 안 미치는 데가 없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이 대량 생산이 들어가면 상어가 멸종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인데 왜냐하면 상어의 간류에서 추출하는 스퀄렌, 우리가 스퀄렌을 네네네.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백신의 원료로 일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면역 증강 물질이 풍부해서 면역력 보조제나 독감 백신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신종플루 백신은 스퀄렌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글라소스미스클라인 같은 일부 대형 제약사들이 이 스퀄렌을 원료로 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스퀄렌을 그러면 이제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대량 이제 공급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상어 포획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퀄렌 1톤을 채취하려면 상어 3,000마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전 세계 78억 명에게 만약에 코로나19 백신을 딱 한 번만 접종한다고 가정을 해도 상어 25만 마리가 사라지게 된답니다. 근데 백신 효과를 높이려면 대개 2번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블로 50만 마리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상어가 빨리빨리 번식하면 아하. 괜찮은데 그게 굉장히 느리답니다. 다른 네네. 어종보다 훨씬 성장 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포획이 늘면 한순간에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쿠퍼 상어, 바스킹 상어라는 심해 상어의 타격이 큰데 이들 종이 스퀄렌이 풍부하다고 알려져서 이미 포획이 많이 됐습니다.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지금 거는 대체는 안 되나요? 대체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식물성 스퀄렌을 만들려고 지금 네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성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럼 언제쯤 개발이 될 그러네요. 거라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저희 뭐 또 특별 손님께서 네네. 곧 등장을 하실 거라 갖고요. 자, 잠시 후 저희가 이제 교통 정보를 듣고 다시 돌아올 텐데요. 우리 전 캐스터님도 네네. 함께 하시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교통 정보 듣고 특별한 추석 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이면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 이번 명절 인사는 코로나19 때문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보다는 건강한 명절 보내세요 라고 인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약간 추석이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전과는 좀 다른 명절 풍경입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저희가 또 다들 힘내셨으면 해서 특별한 분 초대를 했습니다. 국악인 박애리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예리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예능 프로그램 자주 보거든요. 네. 그 아주 오며오며 즐겁게 만드는 케미가 너무 좋아서 네. 네, 정말 뭐랄까요. 항상 웃으면서 봐요. 끝에 가서 네. 항상 웃으면서 보는데 저희 네. 집 가족들이 그 평소의 모습들이 좀 시트콤 같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일부 보여지는 모습들이긴 하지만 네. 그 안에 예전에는 저희 남편이 어쩜 저렇게 까칠해? 엄마한테 아내한테 너무 좀 까칠한 거 아니야? 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다정다감한 모습이 24시간 중에 23시간 반이에요. 이렇게 또 깨알같이 네. 또 우리 파핀 현주님 자랑을 막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네요. 자, 근데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우리 박예리 씨께서 이 대장금 드라마 있죠. 거기 네. 이제 OST인 오나라를 부르셨대요. 모르셨죠, 두 분도? 네. 네. 아니 어느 분이 부르셨나 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나라 오나라 아주나 가다라 가다라 아주가나. 네, 와, 저 다시 들어볼래요? 몸에 소름이. 오. 와, 그렇구나. 근데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게 사실
저는 이제 그 사이도 잘 몰랐고 그 예능 프로 때문에 훨씬 더 네. 이게 익숙해지긴 했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오. 네, 이분이 대통령상 이관왕 그리고 와. 최연소 국립창극단 입단 그래서 국악인 하면은 정말로 뭐 대표 선수 네. 네라고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좀 최고의 자리로 오르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9살 때 소리 공부를 시작해서 올해로 35년째 와. 소리길을 걷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큰 상을 받게 된 것은 더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또 부담이 있어요. 근데 소리는 평생 공부라고 하거든요. 20살, 30살 때 낼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또 제가 지금은 40대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서 더 많은 삶의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날만 있나요? 속상한 날도 힘든 날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소리에 하나씩 켜켜이 이제 덧입혀져서 더욱더 깊이 있는 연륜 있는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을 소리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소리 그러니까. 공부하는 소리 마음으로 공부. 살고 계시다. 근데 한때 이렇게 약간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서 잃을 뻔한 적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렸을 때는 에리는 어쩜 그렇게 목이 좋으니 목이 예쁘니 꾀꼬리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은 금세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솔음이 제 기본 그 키였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솔, 라 뭐 이런 음정들이 그냥 내면은 쉽게, 나왔었는데 와. 대학 시절에 늘 소리하는 사람들은 목이 잠겼다 풀렸다 잠겼다 풀렸다 하면서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목소리가 되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이겠거니 했더니 좀 한 일주일 지나면 풀릴까? 안 풀리는 거예요. 목이 점점 잠겨가더니 한 3년 가까이를 굉장히 결절이 심한 상태로 지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소리를 너무 과하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면 이제 저희 쪽 용어로 목이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에리가 목이 넘어갔다더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때 또 하나 배웠던 게 야 엄마가 어렸을 때 나한테 맨날 야 너는 몸이 아끼니까 잘 먹어야 된다. 몸을 아껴야 된다 하셨던 그 말씀을 아프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 목소리를 아낄 수 있나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나 아하. 몸을 또 목소리를 관리하는 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래오래 잘 좀 이렇게 관리하셔서 저희들한테 많이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한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득음하신 이제 그런 상태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우리가 명절을 맞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또 준비해 오시지 않으셨을까? 네. 그죠? 그래서 판소리를 한 대목 들려드릴까 어떤 대목을 들려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쉽게 따라 부르실 수 있는 곡을 불러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산호라면 그리고 희망가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희망가 진짜 좋아하네. 잘.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려나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여보시오들 이브닝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북망산천이 어딘지 아시오? 아등바등 살아봐도 나아지는 것은 없고 이놈의 세상 살아서 무엇하나 싶어서 북망산천 찾아가는 길이요. 그런데 누군가 그럽디다. 사람이 살다 보면 빨리 뛰어가는 때도 있고 천천히 걸어가는 때도 있고 그저 한없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다고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라고요. 다시 힘을 내라고요.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이 함께라면 즐거우지 않더냐. 오순도순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찌찌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던 일도 해내면서 살아가지요. 한 번 왔다가는 짧은 인생이라고들 하잖아요. 우리 앞으로도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멋지고 신명나게 살아보자고요. 예! 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구나.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 너무 좋네요. 아니 저희가 일렬에서 정말 네. 관람을 그러니까요. 한 거잖아요. 저는 판소리 무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정말 오늘이 처음인데 너무 정말 매력적이에요. 예, 네. 정말 현장에서 꼭 한번 보시기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람이 슬퍼서 울 때가 있고 사람이 기뻐서 울 때가 있는데 진짜 한 10년 만에 기뻐서 아까 되게 크게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금 눈물 흘리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6887번님 뭐 에리님 소리 빠져들고 있고 눈물이 흐른다고 하시고요. 네, 그리고 설렘님께서 아 정말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마음 편해지고 위로의 시간이다. 근데 이분이 암투병 중이시래요. 그래서 네. 좀 우울한데 또 라디오 들으면서 행복하시다고. 네,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재사랑님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 힘내자고요. 짝짝짝. 맞아요. 좋으시겠어요. 새파랗게 젊으셔서. 네, 그리고 4684번님도 오늘 뭐 하루 종일 차가 많아서 피곤하고 지쳤는데 네, 최고의 명창 우리 에린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행복하다라는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귀가 호강한다는 게 그렇죠. 이런 말인 것 네. 같은데 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희망가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네. 이게 언제 들으면 굉장히 슬픈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또 아름답고 네. 뭐 그래서 이렇게 오묘한 정말 한국인의 노래인 느낌이 들어 정말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근데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공연 많이 다니실 때잖아요. 특히 추석, 뭐 설 이러면은 뭐 그렇죠. 그냥 거의 주가가 상한가를 올리셔야 되는데
공연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네. 자, 바로 지난해만 생각해 보더라도 네. 9월, 10월 중에 하루도 못 쉬었었거든요. 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많은 무대에 섰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정말 5월, 6월까지는요. 공연이 2월부터 5월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선 모이면 안 되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다 보니까 공연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이후로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많은 분들이 함께 그래도 음악으로 위로받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게 또 큰 힘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연 관계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관객분들이 위험하지 않게 공연 문화를 즐기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동안 뭐 온라인 생중계로도 공연을 해보고 또 자동차 극장처럼 이 드라이빙 시어터 공연도 그렇죠. 해보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기획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씩 공연을 해왔는데 후배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이 예술을 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이 될까? 종식이 되기는 할까? 지금 얼마 전에 잠깐 괜찮아졌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뭐 택배 상하차를 하는 아르바이트 다른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안정이 돼 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다시 작품 연습을 해왔었는데 다시 그 작품을 올리지 아이고. 못하게 되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비대면이라고 해도 사실 공연이라는 게 그 자리에 가서 직접 들어야지 사실 맛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아쉬우나마 그래도 비대면으로 그런 공연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지난 7월에 이 코로나 발병에 대해서 이제 먼저 경고를 하고 알렸다가 본인도 사실은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한 중국인 의사 리원양 씨죠. 네. 이분을 추모하는 곡을 내셨다고요? 네, 예전에 국악방송에서 근무를 하셨던 이제 방송국 관계자시면서도 작곡을 하신 박경규 선생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가 그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에게 맨 처음 경고를 했지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분을 추모하는 곡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중국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중국어로 또 이제 중국의 가수분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 곡을 들으시고 아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느냐. 그래서 한국어 버전으로 그 곡을 꼭 다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하셨는데 그 박경규 선생님께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부르면서 굉장히 좀 같이 좀 먹먹한 마음으로 노래를 쉽게 부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리원양 그 분 덕분에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아졌지 않을까 하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노래를 부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컸었어요. 그 약간 좀 뭐랄까요 리원양 씨를 위한 노래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코로나로 희생된 네. 많은 분들 그 모든 분들을 위한 노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7007번님께서 개인적으로 요즘 흥얼거리는 곡인데 태평가 한 소절 들려주셨어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네, 태평가는 사실 경기 소리라서 제가 아주 잘 부르지는 못합니다만 아. 저는 판소리를 하거든요. 네네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는 바치여 무엇하나. 네. 정말 명절 분위기가 물씬 그러니까요. 나네요. 진짜 송편 갖다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007번님 개 타셨습니다 오늘. 네. 자, 아까 뭐 여러 가지 곡들 불려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분위기도 나고 또 위안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명절 인사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올해 명절은 네, 이왕이면 모이지 않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요. 그래도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보이는 전화도 맞습니다. 있고 그렇잖아요. 부모님들께서는 오지 마라 하시면서도 그래도 가장 보고 싶은 게 가족의 얼굴일 것 같아서 꼭 보이는 전화로라도 안부 여쭙고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옵소서. 얼씨구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저
어쩜 저렇게 말씀도 아름답게 하실까 제가 그러니까요. 보면서 막 부러워갖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 또 준비를 했어요. 저 아까 보니까 문자창에 또 어떤 분이 야 박예리 씨 하면 쑥대머리죠 하고서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네. 박예리 씨의 쑥대머리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승 위원님 또 네. 전 캐스터님께서 네. 관객으로 굉장히 호강을 하셨어요. 네. 너무 영광이고 그러니까 영광이네요.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명절 인사 감사합니다. 짧게 한 말씀 우리 청취자분들께 짧게 명절 인사해 주시죠.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네, 명절 뒤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 이브닝 쇼는 내일부터 추석 연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또 추석 특집 방송 준비돼 있으니까 연휴에 추석 연휴에 TBS와 함께 하시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끝곡 박예리 씨의 쑥대머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